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7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일대를 침공했던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위치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근처에서 핵 사고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원전에는 원전 보호용 덮개인 돔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투나 공격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쿠르스크 원전 3호기가 계획된 발전 용량을 유지하며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 로제네르고 아톰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원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등을 동원해 반복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원전은 러시아 4대 원전 가운데 하나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틀째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수십 곳을 겨냥해 수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호텔과 남부 자포리자에서 각각 2명이 발생했다고 지역 당국은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사망자 외에 16명이 부상했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해 이란제 샤히드 드론 81기를 비롯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90여 개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과 다른 모든 공격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다수의 드론 편대와 투폴레프 85 전략폭격기 편대, 미그 31 전투기 등이 러시아 비행장에서 이륙한 것을 포착했으며 발사된 미사일 10발과 드론 81기 가운데 미사일 5기와 드론 60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어제도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전략폭격기 편대와 다수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전력기관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등지를 침공한 데 대해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과 기반시설 등에 이 같은 대규모 공습을 가한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전력 기반시설들에 대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들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공격은 20여 개의 중요 전력시설들을 목표 삼았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는 이 같은 노력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체계 등 필수 군사장비 지원을 위해 50여 개국이 모인 연합체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 주권,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전쟁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중 영내 평화와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주의 지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2년 넘는 전쟁 종식의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지난 25일 댐이 파손되는 사고로 최소 30명이 사망한 가운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단 동부 레드시주 내 아르바트 댐이 25일 내린 폭우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댐 파손으로 하류 20개의 마을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상자 수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평양 인근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판매가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인 한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새 자폭용 무인기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평양 인근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핵시설 가동과 확장 움직임은 핵무기 생산 역량 확대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68차 IAEA 정기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보고기간 동안 냉각수 배출을 포함한 5메가와트 실험용 원전의 가동 징후가 계속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경수로의 간헐적인 가동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경수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배수가 관찰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추운 날씨에도 강에서 얼음이 녹고 수증기가 방출되는 것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온수가 배출되고 있으며 경수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중순부터 약 30일간 경수로 가동이 중단됐고 4월 중순부터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농축 공장에서 채굴과 재련,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와 함께 핵연료 제조 활동도 계속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7월 폐기된 사브라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의 대대적인 개조 작업이 시작돼 지난 1년 내내 계속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공정 장비가 이산화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에서 사브라 우라늄 생산 공정 건물로 이전됐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핵연료봉 제조 공장 남쪽에 4개의 새 건물이 건설되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영변 이외에 추가로 만든 핵시설로 지목된 강선단지가 확장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강선단지는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인프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보고기간 동안 이 단지에서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2월 강선단지 남서쪽에 새 별관 건물 공사가 시작돼 올해 4월 초까지 외부 공사가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면적이 확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월엔 본관과 인접한 지원 건물을 개조, 증축하는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3월 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인근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부분적으로 철거된 갱도를 다시 열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고 2022년 5월까지 갱도 굴착 작업이 완료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로 가는 도로는 2022년 복구됐고 지난해 4월에는 작은 지원 구조물이 건설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보고 기간 중 4번 갱도에서는 유의미한 활동이 관측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경수로 시운전, 핵실험장의 지속적인 정비, 원심분리기 농축시설과 5메가와트 원자로의 지속적인 가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매년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핵무기 생산단지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IAEA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Maybe when you look at how they're growing their nuclear weapons production complex, is that they are growing it so they can increase the amount of nuclear weapons they can make every year. 올브라이트 소장은 영변 경수로가 완전 가동되면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핵무기 한 개의 플루토늄 2에서 4kg을 사용할 경우 연간 5개에서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로 평균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경수로 가동으로 연간 5에서 1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면 연간 생산 역량이 2~3배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무기급 플루토늄은 더 작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가 좀 더 쉬워진다며 따라서 영변 경수로가 상징하는 기능은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15에서 2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You can say maybe it can produce if it runs with the full power some 15-20 kilograms plutonium per year. IAEA는 각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IAEA는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철수한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판매가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내 안정과 발전의 원동력인 한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아파치 공격 헬기 한국 판매는 적을 억제하고 영내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한국에 대한 AH-64E 판매 승인과 관련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는 영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안보와 우리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3일 북한 외무성은 대외 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공표한 것은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정을 고의로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력 증강 책동을 강력히 반대 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최대 36대의 AH-64E 및 관련 부품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며 잠재적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BOA와의 통화에서 AH-64E 헬기는 정찰과 공격 작전에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The AH-64 helicopter is an extremely good helicopter for reconnaissance and for
attacking 베넷 armor 선임 연구원은 아울러 이 capabilities. 헬기를 탄도미사일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면 탄도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운반대에 설치 차량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그런 목적에도 유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육군은 지난 2017년 작전 배치한 AH-64이 36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가 이번 판매를 승인하면 한국군은 AH-64이 72대를 운용하게 됩니다.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AH-64는 주야간과 전천후 작전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과 스팅어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고 70mm 로켓 최대 76발과 30mm 기관총 최대 1,200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항공기나 무인 항공기, 지상군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전장 상황을 인식하고 협력 작전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된 미 육군의 헬기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북한이 새 자포경 무인기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북한이 공개한 새 자폭 드론에 대해 아직은 시제품 연구 및 개발 단계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자폭 드론은 외관상 일반 무인 항공기와 비슷하지만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자폭 드론의 모습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비행 거리가 짧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ased on what we've seen, they seem to be, relatively short range. They 또한 공개된 드론에 둥근 모양의 카메라가 달려있는 점으로 빌어 일부는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표물 타격 시 정확도를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을 활용해 상대방의 전차를 폭격하고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드론이 이란제 샤히드나 러시아제 렌쳇3와 유사한 외관을 갖고 있다며 이들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 could be based on the Shahid. It could be capable. Those things have been shown. 피터스 연구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역량이 어느 정도 입증된 러시아제나 이란제 자폭 드론을 기반으로 한다면 북한도 일정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샤이드는 이란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낮은 제작 비용과 긴 비행거리, 비교적 작은 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이 러시아군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또 러시아제 렌쳇3는 특히 정밀 유도 시스템을 탑재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자폭용 드론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의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조속한 부대 배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용 무인기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자폭형 무인기 2기가 날아가 한국의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현재 역량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아직은 이란이나 러시아가 운용 중인 자폭 드론처럼 정교한 역량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이를 전면 배치한다면 한국의 대공 방어망에 큰 부담을 주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만일 어느 한쪽이 2, 3천 대의 자폭용 드론을 갖고 있었다면 전장 상황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 both sides have learned in the Ukraine, both the Russians and the Ukrainians, is that a drone can be a 자폭을 통해 적의 지상군과 전차, 도시, 건물,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군집 비행이 주요 장점인 드론의 경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목표 지역에 보내면 상대의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자폭 드론은 심각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자폭용 드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효용성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자폭용 드론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a hell of a lot cheaper than ballistic missiles or cruise missiles. So, it's certainly possible that they're trying to build.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이 같은 자폭 드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고작 $20,000짜리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500,000 이상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드론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디벤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공개한 소형 자폭 드론의 장점 중 하나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라면서 드론 한 대가 한국군의 탱크 한 대를 파괴할 경우 배치 자체로 북한에 훨씬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ne advantage of the kinds of small drones that we've seen the North Koreans display. 또 북한이 배치한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지대공 미사일 등 훨씬 더 비싼 대공 방어 무기 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럴 경우 비용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폭 드론을 다량 보유해 날려보내면 그 자체로 이미 효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한국에게 큰 비용을 감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격추되더라도 승리나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제공받은 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값싸게 자폭용 드론을 생산해 수출하는 이른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probably Russia decided that North Korea can produce drones much cheaper than even Russia can.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자폭용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이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폭용 드론이 최근 현대 재래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장 위협과 도전이라면서 한국도 관련 역량을 추가하고 이에 대처하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전파 방해를 통해 군집 형태의 드론 공격을 막는 것이라며 드론의 위성항법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방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want to have jamming capability because in just a one-on-one you can jam the actions. 아울러 주한미군과 함께 레이저와 무선 주파수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BOA는 5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제언을 전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두 후보의 접근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부소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적들과 협상하는 행정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fairly clear from what Trump has said, although he wants to be tough with our adversaries. He also wants to talk to them. He believes in dialogue.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일원이 아니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적들에게 강경하게 원하면서도 그들과 대화하게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자비한 독재 국가 지도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에게는 강경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고위급 외교를 재개하고 재임 첫 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시 끝나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새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천명하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강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바이든 정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arris,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she is not a strong supporter of the Indo-Pacific strategy as it exists 와이더 전 today. 보좌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쿼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간 안보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23일 VOA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크렘린의 침략에 반격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 she said was significant. The need to stand with Ukraine, which essentially means to push back against Kremlin aggression. So that'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러시아 정책은 바이든 정부와 비교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무부에서 40년간 외교관으로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두 대선 후보가 중러에 대해 이같이 다른 접근법을 보이는 배경으로 세계관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를 지원하는 전략보다 세계를 영향권으로 나누는 강대국 모델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he defines the interests in terms of great power politics, where big countries make the deals they can and little countries suffer the consequenc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국 간에 할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소국이 그 결과를 감당하는 강대국 정치의 관점에서 이익을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소위 미국의 대전략의 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미국의 이익과 가치가 함께 발전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1918년 혹은 1945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입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트루먼, 레이건, 아이젠하워, 케네디, 부시 부자, 클린턴, 오바마 모두 이 대전략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 중에서도 레이건식 노선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트럼프 2기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rump world is not necessarily united. I don't know what a Trump administration would do.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능이 우세하다면 푸틴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북한의 무기 선적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트럼프 2기 정부가 레이건식 노선을 더 따르거나 해리스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더 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3국이나 중국에 대해 러시아로의 북한산 무기 이전을 촉진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이 우려스러워지면 트럼프가 중국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will depend on North Korean behavior. If North Korean behavior becomes alarming, 반면 해리스 정부는 동맹 체계를 통해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할 것이며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정부와 트럼프 정부 모두 매우 강경한 대중국 무역, 기술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튜 굿맨 미 외교협회 지경학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정부나 트럼프 정부 모두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측 다 한국의 협력을 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expectations from either a Harris or a Trump administration that South Korea will 해리스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중국의 핵심 기술 획득 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리스 정부라면 협력으로 보일 것이고 트럼프 정부라면 요구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견제 일환으로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도 두 정부 모두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talk that he will renounce the IRA or walk, tear up the IRA or something, but 굿맨 국장은 트럼프가 IRA를 폐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미 전역의 반도체뿐 아니라 청정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계획돼 있어서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도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한 주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모든 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호코 고토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도 VOA에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 기반 부활과 각 주들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장기적 추세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의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guess is that in terms of the longer term trend of getting more investments into 고토 국장은 두 후보의 대중국 경제 정책의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됐다며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미국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 시간에는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영내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민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북한 인권활동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 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을 합쳐 총 1조 554억 원, 미화로 약 7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3.3% 늘려 잡았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1조 965억 원보다 3.7%에 해당하는 411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편성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탈북민 정착 기본금이 대폭 인상된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 원이었지만 작년 900만 원에 이어 올해 1,000만 원으로 잇따라 인상됐습니다.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500만 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른 셈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 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이후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내년 예산엔 380명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착 지원금을 가파르게 올린 건데요. 그 배경은 뭔가요?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의 하나로 탈북민 지원을 중시해왔습니다. 탈북민을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 정착 기본금 외에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 후 저축을 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제도도 운영해 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김영희 대외협력부장은 탈북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당장 탈북을 도운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기본금 증액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브로커 비용이 1인당 들어오면 거의 5천만 원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간에 일부를 커버할 수 있고 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1,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늘어난 게 초기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도 정책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기조가 반영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늘렸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데 기존 7억 7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예산 지원을 늘렸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북한 인권 민간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금도 기존 18억 3천만 원에서 29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회 실상에 대해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예산 또한 3억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8.15 통일 독트린에서 강조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방안들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정부의 이 정책 실현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특히 강조됐던 탈북민, 그다음에 북한 인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 한반도 포럼을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 포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예산을 2배로 늘려 15억 8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없습니까? 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 인적 왕래를 비롯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분야와 개성공단 운영 및 DMZ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기금은 각각 35%와 21.3%가 감소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구호 지원 예산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은 각각 159억 2천만 원과 5억 7천만 원 증액된 1,122억 3천만 원과 4,758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호 지원은 재해 발생 때 쌀 등 구호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조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도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북한 대동강변의 주요 석탄 항구에 적어도 70여 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금수품인 석탄이 대형 선박에 실려 어딘가로 꾸준히 향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대형 화물선이 보입니다.
길이 155m인 이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도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곳이 석탄 취급 항구인 점으로 볼 때 대형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과정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1월부터 최근까지 속림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 항구를 출입한 선박은 모두 22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 다른 항구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인 남포항에선 지난 9일 10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14일까지 약 닷새 동안 머물렀는데 선박의 적재함은 개방돼 있었고 그 안에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BOA가 이런 방식으로 대동강변의 다른 석탄 취급 항구를 살펴본 결과 올해 약 8개월 동안 남포와 대한항에 출입 흔적을 남긴 대형 화물선은 각각 28척과 22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림항에서 발견된 선박까지 합치면 올해만 최소 72척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서의 움직임도 사실상 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분주한 장면이 민간 위성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일대를 북한의 제재 위반 현장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선적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환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돼 이후 미국 법원에 의해 최종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역시 최초 석탄의 선적지는 북한 남포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여러 선박이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다만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2018년을 끝으로 6년 넘게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불법 석탄 운송을 포함한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을 끝으로 활동이 끝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designation seems no longer possible since the P5 can no longer agree. 그러면서 선박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북한 주요 석탄 항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금수품 선적 정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병대가 상륙 돌격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례 을지 프리덤 실드 24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의 압도적 상륙 역량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해병대 간 정례 연합훈련인 쌍용 24 훈련에 양국군 합동공보국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 해병대는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동해안과 포항 일대에서 한미 동맹의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쌍용 24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해군과 해병대는 2012년부터 해군과 상륙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한반도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쌍용 훈련을 수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급 해병 상륙부대가 참여하며 한국 해군 강습 상륙함,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미군 강습 상륙함, 박서함 등 최소 40여 척의 양국 해군 함정들이 참가한다고 공보국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중자산으로는 미군 F-35B 라이트닝2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한국 해병대의 상륙 헬리콥터, 마리논, 한국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와 한국 해병대 상륙 돌격 차량 40여 대가 참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보국은 이들 병력들이 출발 전 조정, 병력 장비 적재, 목표 지역 접근,
예행 연습에 이어 끝으로 후속 목표 확보를 위한 상륙, 공중 강습을 포함하는 결정적 행동순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초에 실시할 이 같은 결정적 행동 단계에서 한미 연합군이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압도적인 힘과 연합 상륙작전 수행 역량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6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훈련은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해군 공중자산들과 함께하는 미한 해병대의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해 고안된 매우 큰 규모의 상륙 연합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very large-scale combined amphibious exercise designed to ensure the interoperability of the South Korean Marine Corps.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주요 훈련인 의지 프리덤 실드 24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른바 다영역 훈련으로 전구 수준에서 전술 단위에 이르는 부대들 모두가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어 계획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훈련 요소들을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을지 프리덤 실드 24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지난 12일 한국 해병대와 미 해병 제15 해병 원정대가 포항 인근에서 실시했던 실사격 포함 상륙 훈련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병대 1사단과 한국 해병대는 앞서 지난 2월 1일에도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양국 해병대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륙 장갑차와 K1A1 탱크 그리고 양국 해병대 공격용 헬기 등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지난 18일 일본 을지 프리덤 실드 24 훈련을 하루 앞두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공보문에서 훈련 실시를 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북한은 러시아 불법 침략의 공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러 무기 지원 때문에 북한이 신형 발사대에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한국 정보기관의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과 러시아가 급격히 발전하는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를 포함한 역량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사대는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용으로 한 대당 최대 4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선적 화물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선박이 북한 영해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해역에서 포착된 선박은 중국 선적의 칭안 90485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화물선인 칭안 90485는 한반도 시각으로 26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 석도 북부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27일 새벽 현재까지 이 일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칭안 90485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고유 번호 대신 언제든 변경 가능한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통해 위치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IMO 번호 대신 사실상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으로 통용되는 MMSI만을 외부로 공개한 것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 IMO와 MMSI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칭안 90485의 운항이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MSI만을 공개한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건 최근 3주 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OE는 지난 8일 중국 화물선 아오후이 68호가 북한 남포에서 포착됐으며 15일에는 또 다른 중국 선박 자허 188호가 남포의 조선소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들 선박 모두 MMSI만을 공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북한 항구에서 발견되는 해외 선적 선박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한 뒤부턴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이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최근 중국 선박이 잇따라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북한 당국이 이를 해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들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하면 해당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기 전까진 이전 선박의 등록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 선박을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호를 통해 북한의 제3국 선박 구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 선박 두 척이 남포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BOE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2에서 32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22에서 31도, 안주 20에서 30도, 남포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맑겠습니다. 신의주 20에서 31도, 수풍 17에서 30도, 강계 16에서 29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23에서 31도, 용년 19에서 31도, 개성 22에서 32도, 사리원 21에서 32도, 신계 19에서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18에서 31도, 장진 13에서 24도, 해산 13에서 24도, 원산 22에서 29도, 평강 18에서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청진 17에서 28도, 선봉 17에서 28도, 삼지연 8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m,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BOE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BOE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27일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쿠르스크 일대를 침공했던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위치에서 불과 40km가량 떨어진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근처에서 핵 사고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원전에는 원전 보호용 덮개인 돔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투나 공격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쿠르스크 원전 사무기가 계획된 발전 용량을 유지하며 작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국영 원전 운영사 로제네르고 아톰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원전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등을 동원해 반복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원전은 러시아의 4대 원전 가운데 하나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2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분쟁에 조속하면서도 항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인도의 확고한 신념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외무부도 모디 총리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방문에서 얻은 이해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하는 한편 평화를 되찾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 간 성실하고 실질적인 참여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모디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영내 평화와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주의 지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틀째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수십 곳을 겨냥해 수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로 인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호텔과 남부 자포리자에서 각각 2명이 발생했다고 지역 당국이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사망자 외에 16명이 부상했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해 이란제 샤히드 드론 81기를 비롯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90여 개의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과 다른 모든 공격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다수의 드론 편대와 투폴 F-85 전략폭격기 편대, 미그 31 전투기들이 러시아 비행장에서 이륙한 것을 포착했으며 발사된 미사일 10발과 드론 81기 중 미사일 5기와 드론 60기를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은 어제도 수도 크이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전략폭격기 편대와 다수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전력기관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등지를 침공한 데 대해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과 기반시설 등의 대규모 공습을 가한 러시아를 강력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전력 기반 시설들에 대해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들을 발사했다면서 이 충격적인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공격은 20여 개의 중요 전력시설들을 목표 삼았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려는 이 같은 노력들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체계 등 필수 군사장비 지원을 위해 50여 개국이 모인 연합체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 주권,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